반갑습니다.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랜만에 만났죠? 시청자님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바쁜 일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정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자, 작년에 비해 올해는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청자님들 모두 힘내셔서 나도 부자 되시도록 다시 한번 힘껏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한 방송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방송 진행하려다 보니까 상담 접수하신 분들 전부 다 상담 드리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꼭 자세한 이해와 확실한 실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전화 접수 후에 일정한 셀렉션 통해서 자산 멘토링 진행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단순한 지식 습득 넘어야죠.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와 상담들을 통해서 지금처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시청자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이끌어 드릴 자산 GPS 역할, 자, 여기 보시면 자산 GPS죠. 예,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뵈니까 나도 부자 자산 관리의 기초 개념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돈 벌기는 너무 어려운데 돈 쓰기는 너무 쉽죠. 그냥 통장에 들어오면 곧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증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돈 벌기보다 더 어려운 건 바로 돈 모으기와 돈 불리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중산층이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요새처럼 주식시장 안 좋을 때 펀드나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다 다운되는 상황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도한 부채들을 인식해서 금리가 인상될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신문 기사들을 보면 곧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안 그러세요? 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과거에는 경기 불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고요. 그때마다 준비된 분들과 준비되지 않은 분들의 자산 변화 규모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생각보다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손 놓고 기다리실 바에는 하나라도 챙기셔서 스스로 자산을 독립시켜야 돼요. 그럼 멋진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부터 국내 자산 투자 시에 체크포인트 다시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재테크 성적표인데요. 누구나 원하는 강남 아파트. 자, 2003년, 2017년이죠. 자, 누구나 원하는 강남 아파트가 실제적으로 2004년에는 또 여기 있죠. 2007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안 좋은 성적을, 아주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아주 널뛰기를 합니다. 1등 아니면 꼴등인 거예요. 보시면 코스피는 1등 쪽에 있죠. 그리고 옆쪽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또 꼴찌일 때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자, 요런데 그 중간을 채우는 것들이 바로 회사채와 CD, 금리, 그리고 서울 토지 등이 이런 투자 자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5가지가 우리나라 일반 서민이 할 수 있는 재테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과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재테크 방법은 아주 쉬워 보입니다. 2002년도 이전에는 코스피에 투자를 해서, 자, 이때 코스피에 투자를 해야겠죠. 자, 2003년도, 2004년, 또 2005년도에는 수익을 내고요. 판매해서 2005년도에는 강남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2005년도에는 강남 아파트를 이때쯤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아파트를 팔아서 다시 코스피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왜 안 되겠습니까? 말이 쉽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에서 있는 거예요. 역시 쉬운 게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기시고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바로 재테크 하수가 되는데요. 바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재테크 중수 이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상위 수익의 5가지 투자처를
15년 이상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체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2003년도부터 17년도까지의 이 기간 동안 이 5개로 계속 변화되면서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다른 투자 방식으로 보이지만 자산 바구니 한꺼번에 담아서 이 5가지를 담으시면 돼요. 그것을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포트폴리오라는 무기를 가지고 투자 비율을 변경하는 자산 조정을 통해서 이 경제 위기와 함께 싸워 이겨내셔야 합니다. 요것들을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는 중요한 말씀 한마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요 채권에 대해서 배우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요, 금리와 채권의 가격 관계, 요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기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권이란 결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채용증 같은 겁니다. 우리는 믿고 돈을 맡기면 정해진 기간 이후에 안전하게 돈을 이자 쳐서 돌려드릴게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자, 시청자님들께서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저희 빌려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정부가 조금 더 신용도가 높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이 도산한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파산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선택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공채가 회사채보다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국공채를 통해 국가는 통화 정책을 펴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 자,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채권을 빌려주고 돈을 회수를 해 갑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요.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은 감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시중에 돈이 줄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대출을 쓰기 힘드니까, 그리고 돈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승을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소비를 하지 않고요, 저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와 반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중앙은행이,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회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돈이 시장에 풀리고요. 시중에 돈 양이 증가하면서 금리는 돈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리가 떨어졌고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택을 하겠죠. 이렇게 돼서 경기를 부양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기 침체와 경기 부양을 조절하는 정책을 근데 각 국가들이 너무 편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책임 없이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 바로 부채가 늘어나서 이런 것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갖고 오는 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드 한도 높다고 계속 신용카드 쓴다면 언젠가는 한도 이상이 돼서 돌려막기를 하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오듯이 지금 글로벌 경제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채권은 어떻게 작용하냐?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금리도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겠죠. 은행 예금보다 금리 낮은 채권 누가 사나요? 저라도 안 사요. 그래서 채권 금리는 상승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전에 사둔 채권의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이전의 투자자들이 예전 채권의 값이 떨어져도 팔고 더 높은 금리에 채권을 사려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ETF를 운용해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주식이 상승하면 대부분 채권형 ETF 가격이 떨어지고요. 주식이 하락하면 채권형 ETF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채권이란 것이 결국은 한번 사서 끝까지 보유하시는 투자 수단이 아니고요. 주식보다 투자 기간이 길 뿐 떨어질 때 사서 비쌀 때 환매해야 하는 투자 수단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주식이 약세일 때는 채권에서 상당한 수익 기회가 발생한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결국 주식의 특징은, 자, 보시면요, 10년 평균으로 볼게요. 주식의 특징은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변동 시간의 간격이
텀이 짧은 거죠. 반면에 채권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고요. 여기 보시면 요 검정색 라인이 채권 그 라인입니다. 변동 시간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긴 거죠. 이렇게 돼서 주식형 펀드는 수익률이 롤러코스터 타서 재미는 있으나 자주 내상을 입게 되는데, 채권형 펀드는 이렇게 꾸준한 맛이 있어서 선호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둘을 섞어야 합니다. 자, 여기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로 해서 이 둘의 비율이 섞이면 상대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도가 높은, 주식에 비해서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채권에 비해서는 수익이 높은 이런 형태의 혼합형 펀드를 운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금융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덫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세금성 비용, 바로 사업비를 최소화하고요, 적절한 관점에서 투자 자산들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새 여행하고 캠핑 자주 다니신다면 카니발, 하이 리무진 사서 이제 LPG로 개조를 해서 타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차 넓고, 그리고 LPG가 또 연료비가 저렴합니다. 물론 넓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취향이 있겠죠. 그래서 취향에 맞아야는 하겠으나,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시듯이, 자, 주식과 채권, 그리고 채권 혼합형 펀드로 만들어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수익을 못 내는 걸까요? 제가 상담 중에 많이 느끼는 이유는 바로 각 자산의 본질을 잘 모르시고, 자, 주식과 그 예금과 그 다음에 채권과 이 혼합형 펀드의 본질을 잘 모르고 효율에만 집착해서라고 봅니다. 아직도 금융회사들 가셔서 최근 수익률 좋은 상품은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시청자님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바로 금알못, 요새 줄임말 많이 나오죠. 금융을 잘 알지 못하시는 이런 상황이신 겁니다. 바로 과거 10년간 수익이 좋다가 최근 급격히 수익이 줄어든 상품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셔야 훨씬 현명한 접근법이신 거예요. 매번 금융회사 가셔서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최근 손실 났다고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없애요. 해지하셔서요, 최근에 수익 높은 상품으로 많이 갈아타셨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됐죠? 바로 우리는 최저 수익점, 주식으로 말하면 이 최저 수익점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낸 수익을 다 손실로 손실만 본 거고, 이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비싼, 요런 더 비싼 자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을 내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결국 최저 수익 지점에 환매를 하시고, 투자 자산은, 새로 들어가는 투자 자산은 꼭지에 들어가신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기존 거를 그냥 두시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에요. 따라서 전부 없애고 새로 가시는 것보다는 기존 상품이 수익이 떨어진 거는 시간이 가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부분 비율 조정을 통해서 추가하시던지, 아니면 현재보다 미래의 수익이 더 높을 투자 자산으로 분산 투자해 주시는 게 바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반드시 이렇게 실천하셔서 나도 부자 투자 현인으로 거듭나시길 당부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부터 채권형 펀드와, 여기 보시면 장기 채권형, 그리고 미국 장기 회사 채권형에 투입하는, 자, 달러 평생 소득 변액연금이라는 걸 많이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 시청자님들 문의 많으셨고요. 제 시그널에 많이 동의하시고 시의적절하게 자산을 위치 이동시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냈죠. 요 사이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많은 안내 요청 주시고 계신데요. 자, 여기 자료 보시면 2018년도 17년도 요때쯤 상품이 들어갔는데요. 자,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 요건 달러 상품이고요, 요건 평생소득 변액연금에서 원화 상품이에요. 요런 것들이, 자, 보시면, 자, 2017년 12월에 들어간 원화 상품입니다. 원화 상품은, 자, 보시면 얼마나 됐죠? 1년 8개월 말에 연수익률 18.52%, 그리고 달러 상품은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뒤에 들어갔네요. 자, 18.04, 미국 장기 회사 채권형에 들어간 달러 상품이죠. 자, 1년 4개월 만에 18.04를 냈습니다. 주식형 수익률이 평균 마이너스 15인 것과 대비하면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 아닐까요? 자, 폭우가 쏟아져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 운전할 때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여기에 정확한 길 안내까지 가능하다면, 자, 바로 오늘 말씀드린 자산 GPS와 같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탑재하셨을 때 바로 내비게이션 기능,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황에 이 상품 두 개는 최적화된 결과를 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 수익률은 떨어질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연금 개시 시점에서는 원금 보장해드리고요. 그리고 연금액도 고정해서 확정 드리는 상태고, 그리고 주식의 변동폭보다 기대 수익률은 뭐 이 정도까지 안 나고 절반 내서 9% 낸다고 해도 아쉬울 거 없고요. 6에서 7%를 꾸준히 낼 수 있다면 주식에 비해서도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주식형 펀드와 변액상품, 금융상품 ETF를 안내 드릴 때는 우선 주식이 좋아야 돼요. 주식이 나쁠 때는 그걸로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주식이 하락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채권형 펀드를 통해서 주식이 못 냈던, 주식이 빠졌던 만큼을 보완해 주신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돈을 모으는, 그렇게 자산을 불리는 궁극적 목표는 결국 노후에 안전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좀 형성하시고 남은 돈 자녀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포트폴리오로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변화된 경제 상황에 최적화된 착한 금융상품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은 꼭 참고를 잘 하셔서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갖고는 자산을 키울 수 없고요.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배우셔서 앞으로는 금융치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안목을 길러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갔네요. 자, 각 투자 자산들의 특징을 조금 알아봤으면 이제 현재 경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변화인 인구 절벽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한 번은 점검을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일본은 1996년도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미국은 2007년도에, 영국은 2013년도에 이제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는 없고 나이는 이제 많이 들어가셔서 노령화 됐으니까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2018년도에 돌입했고요. 중국은 이제 2025년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들에 어쩔 수 없이 각 나라들은 경기 불황을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했어요.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었고요. 미국은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한국도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이탈리아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우리나라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꼭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군대 싫어도 가야 돼요. 이거는 피할 수 없듯이 경기 불황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부채를 일으켜서 경기를 부양, 각 정부들이 부채를 일으켜서 경기 부양을 했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현금, 향후에 있는 현금을 이렇게 땡겨오는 구조로 쓰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대출 끼고 부동산 구매 많이 하셨을 건데 매월 대출을 갚는다는 건 결국 미래의 저축으로 만들 돈을 미리 땡겨서 소비하시고요. 그만큼을 지출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대출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 졸라 매야죠. 그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도 결국 미리 땡겨 쓸 만큼 땡겨 써서 더 쓸 게 별로 없고요. 이때 출산율이 팍 늘어나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 인구 절벽을 이렇게 뚫고 우상향으로 뚫고 올라가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출산율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른들은 본인들이 아껴도 아이들 키우는 데는 돈 안 아끼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없으면 당연히 돈을 많이 아끼시겠죠. 그래서 또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집 사고 차 사고 가전제품 사면 세상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일을 해줄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자, 각 국가들이 힘들다고 출산율이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는 못 피하는 문제로 걱정하시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고요. 제일 쓸데없는 일이 내가 해결 못하는 일로 에너지 소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받아들이시고 그럼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요거에 집중하셔야겠죠.
어쩔 수 없이 우리보다 아이들 많이 낳는 나라들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로 보면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한국이 이머징 마켓이었어요. 그죠? 한국이 성장을 하니까 이쪽에다 투자를 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나라,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 이런 나라들에 투자를 해야만 수익을 8% 이상씩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 자, 2025년이 지나면요, 세계의 요양원이 될 만큼 노후화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 중국 또한 10년 안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중국은 너무 섣불리 샴페인 터트린 분위기가 됐거든요. 한마디로 근육 많이 키우려고 약 먹고 운동해서 몸은 엄청 커졌는데 부작용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하면 좀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이번 시간은 나쁘게 변화되는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각조각 아는 내용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능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감을 잡으시는 나도부자 시청자님 되시도록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나도부자 되세요. 자, 감사합니다.